이 주제는 약 1년 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제안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나라 거 벤치마킹하고 저희 나라 사정을 감안하여 다듬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과 파급력을 가진 소셜미디어는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 또한 비례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상업적 내역, 왜곡된 정치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회원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기에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효성과 공신력을 갖추어 의사회원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장려하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회원 보호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이 응급실에 어떤 유명 인사가 왔는데 이걸 이 병원의 의사들이 누가 왔다라고 서로 SNS로 알리고 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진료실에서 있었던 상황을 이 자신의 SNS에 게재를 하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사진으로 노출을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환자가 간 이후에 환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SNS상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흔히 스타 의사라고 하는 어떤 분께서 이 SNS에다가 유명인에 대해서 이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막 진단명과 이런 건 뭐 특별한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자살한 연예인에 대해 가지고 뭐 이 주치의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SNS로 했던 부분이 다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뉴스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 이제 담당했던 응급실 의료진이 SNS 상에 이 사실을 이제 게재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의사가 아무리 이게 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의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다지만 구체적으로 환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이렇게까지 묘사해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괜찮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의대 교수님께서 이것이 의료윤리 위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벌써 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논한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의사협회는 2년 전, 그러니까 2010년경이 될 텐데 그때 이미 가이드라인 채택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2015년경에 보면 또 의사들이 SNS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터넷에 이제 게재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적극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문제 의식이 존재해 왔고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왔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년에 이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일종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세계의사회,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 실제로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외국의 가이드라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환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온라인 상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의사다라는 점, 즉 의사가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게 SNS나 온라인 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는 이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사 회원이 참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로 이용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촉진하고요. 반면에 한 회원들이
윤리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크게 형식은 서문과 본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범주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지금 크게 7꼭지로 나눠져 있죠. 이 7꼭지의 순서는 아직 우선순위가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임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미디어는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러므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전문 직종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와 동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개인의 정보 비밀 보호입니다. 1번은 의사는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 윤리 지침이 소셜미디어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2번, 의사는 소셜미디어상의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2번,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알리도록 한다. 의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종종 이해 충돌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유튜브라거나 어떤 SNS 상에서 의사가 어떤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적인 그런 시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나의 CY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의사들이 대중한테 다가갈 때 여러 가지 언론과 SNS 온라인을 활용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최소한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우리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도가 좀 지나친 정도 수준의 또 내용을 또 올리시는 경우들도 왕왕 목격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우리끼리만 좀 봐야지 되는데 그걸 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또그 비난의 눈길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의사들에 대한 또 하나의 제재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그 가이드라인 설치 자체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이제 반대하시는 그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온통 규제 속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불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나 현재적으로 이런 그 모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될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정부가 뭔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 식구는 내가 먼저 챙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 회원들을 먼저 최저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그 측면이 분명히 고려될 수 있다. 이게 뭐 갈수록 의료계가 정말로 어려워지면서 이게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저희가 의료계에서도 전문가, 지성인 집단에서 어떤 자정 활동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 의사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해 충돌의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협대의원에 지금 멤버로 들어가 있고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서로 디스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9분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마치 191명의 전체 대의원의 의견인 양, 이런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로 서로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느낌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지식인 또 전문가로서의 배려와 이해, 경청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 훌륭한 지성인의,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지성인의 롤모델이 되고, 또 이런 의사라고 하는 분들의 직업적인 특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또 그분들 행동의 사회적인 파급력,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SNS상의 윤리가 요구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자율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스스로 그 일반적인 위치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을 먹고 그거를 내가 일정한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뭘 그걸 갖다가 뭐 가이드라인이 어떻고 저쩌고 하느냐. 이게 이제 헌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상에서의 이런 표현도 다 포함된다. 근데 문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표현의 자유는 많은 경우에 그 표현이 그 외부로 표현됐을 때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든 아니면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가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표현의 자유, 이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학교에는 학생 중에 날라리가 있듯이 뭐 의사사회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이걸 쭉 라인을 거줘야 되지. 근데 지금 라인을 안 거주니까 정말 그 대다수의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들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집단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보관을 가지고 뭔가 내부적인 룰들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히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지 않으면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그런 존중 이거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SNS, 소셜미디어에 접속을 한다. 뭐 이게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간에 이건 의사들과 친해지는 계기처럼 느껴집니다. 또 의사들이 전달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임퍼스널, 인티메트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노출되고 더 약할 수밖에 없죠. 취약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뜻 노출되는 부정적인 사용의 이야기는 의사들이 세상 환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창이 되기도 하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신경하거나 아니면 우월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매우 강렬하고 좋은 매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한 매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와 정보와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오락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함께 섞여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더욱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환자들에게 의사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이 환자 입장, 환자의 관점을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이 가이드라인 어디선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NS를 활발히 의사가 할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관심을 쉽게 주시게 되는데요. 보통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더 긍정적 반응을 좀 과도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취해서 SNS 자체 파급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특히 저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SNS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수술복을 입고 내가 의사라는 것을 표시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병원 내에서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다 책임이 더 크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역풍이 크게 올 수 있다는 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젊은 층에서 조금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한 공간이나 수술 장면에서 본인이 수술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병원에서 셀카를 찍거나 하는 과정에서 배경에는 환자분들이나 수술대에 누워있는 분들이라든가 타 직원들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노출의 범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래서 그 경우에 뭐 바깥에 있는 분들을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다른 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조금 지침도 정해주시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학적 내용과 함께 업로드를 할 경우에는 뭐 이것은 의학적 소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이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어떤 문서화해서 초반에 같이 업로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어떤 파급 효과 이게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언급한 이제 댓글 하나가 그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아인 같은 그런 사건이 된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로 의사 개인과 개인의 어떤 대응 방식 위주로만 많이 좀 돼 있는데 좀 이런 학회 어떤 윤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서 이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런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어느 정도 좀 담아서 언급이 막상 유튜브를 좀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교육을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부딪히면서 아 이거는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전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도움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거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아 4살짜리 소아치과 환자였죠. 4살짜리가 자꾸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인 포크라를 애를 먹여서 재우고 소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박동수가 뚝 떨어지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애는 4일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보호자들이 애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돈으로 흥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시죠.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형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 민사도 치과 의사 선생님이 승소했죠. 네, 검사가 2심에서 뭘 했냐면요. 증인 신청을 합니다. 증인을 누구를 신청을 하냐면은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신청을 해요. 그 선생님의 이제 그 경력이나 이런 걸 쭉 찾아보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따신 지 딱 3년밖에 안 됐고 소아치과 관련해가지고 마취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서 증인 적격도 없는데 이제 뭐 증언을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 났어요. 그러면서 왜 무죄다라고 판결문까지 대법원에서 나왔고요. 민사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실 때 이제 다른 의사들이 어떤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의견을 막 SNS에다 올리고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기초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자제를 하거나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